안녕하세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당 김중혁입니다. 또 바꿨어. 화성당 하니까 무슨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무슨 빵집 이름 같잖아요. 저는 오늘은 화성인의 마음으로, 아. 외계인의 마음으로 이 방송에 임해보고자. 왜냐하면 지구인을 대변하시잖아요. 네네. 영화당. 네. 저는 화성인의 마음으로, 외계인의 마음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지구에 있는 남자 이런 컨셉으로 네. 금성에서 온 여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성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 넘치는 외계인 침공 영화 3. 네. 개성 넘치는 외계인. 저는 지구를 침공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무슨 내가 말씀? 네. 내가 화성인이라면 네. 지구를 어떻게 침공할까?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팀버튼 스타일로 할 것 같은데. 네. 화성 침공식으로? 네, 어떻게 지구를 침공한다면? 네. 저는 그냥 뭐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스타일로? 한 방으로 끝낼 것 같은데 외계에서 그러니까요. 강력한 빔을 쏴서.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저희처럼 그 선진 문물들, 어떤 진일보한 문명들은 한 방에 끝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찰하고 네. 약 올리고 그러면서 어떤 천천히 영화가 오늘 다루게 될 어떤 영화가 떠오르기도 네.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주제를 마련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 2가 네. 20년 만에 리메이크돼서 네.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같이 그 외계인 침공 영화라는 것이 일종의 SF의 하위 장르처럼 인식이 되니까 네. 그런 영화 중에서 굉장히 개성 넘치는 세 편을 한번 모아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올해로 20년 되는 영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 침공이 올해로 20년. 아,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저는 인디펜던스 데이 2를 기념한다기보다 화성 화성 침공 침공에. 20주년을 네. 좋은데 기념하는 마음으로. 화성당 당수로서 그럼요. 네. 뭐 이해합니다. 네. 나머지 두 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일부러 10년 된 영화, 20년 된 영화, 30년 된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사람이 같으리라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여 년 전에 나왔던 우주전쟁, 20여 년 전에 나왔던 화성침공, 30년이 조금 더 됐지만 네. 괴물이라는 영화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저 치밀한 사람입니다. 화성인들은 지구인의 시간 연대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야, 저 애드립은? 네. It's 4th of July, so let's show them some fireworks.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면 SF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SF 영화에서 SF의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보통 SF 영화의 효시로 얘기하는 게 1902년도에 나왔던 달세계 여행이라는 멜레스 영화죠. 근데 이제 SF가 사실은 유토피아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고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이 두 줄기가 있다고 할 때 이 유토피아를 다루는 시각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달세계 여행 멜리에스가 있다면 디스토피아로 미래를 보는 그런 SF의 그 기원쯤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20년대에 나왔던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겠죠. 네. 대략 이 두 갈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다 이쪽 계열인 것 같아요. 네. 디스토피아 쪽으로 보는. 왜냐하면 외계인들이 놀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일을 벌이러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좋은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계인이 지구에 올 때 보통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아닌 영화들도 계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필버그의 뭐 미지와의 조우, 뭐 E.T.,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황당한 외계인 폴. 화성침공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그 영화도 좋아하시죠? 네. 또 이 세 편의 공통점을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SF 영화 역사에서 50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50년대 주로 이제 미국에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유니버설이나 파라마운트 같은 이 두 개의 스튜디오가 주도했던 SF 영화들이 있죠. 약간 B급 영화적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큰 영화들도 있었는데 그런 50년대 SF 영화들과 어떤 식으로든 세 편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우주전쟁은 원작이 53년에 그렇습니다. 나온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괴물 역시도 50년대에 이미 그렇군요. 또 작품이 있었고요. 또 화성 침공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림 카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 그림 카드가 50년대 절찬리에 팔렸던 그림 카드에 토대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트레이딩 카드라고 많이 부르는 그렇습니다. 그 그림 카드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새로 만든 거죠. 네. 그런 면에서도 50년대와 연관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뭐 역작을 만드셨다고. 제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네. 리서치 기간만 네. 화성 시간으로 한
2시간. 지구 시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지구 2000시간 시간으로 됩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근데 얼굴이 팍 늙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대작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건 진짜 오늘은 1분 브리핑이 아니라 한 5분 브리핑쯤 하는 걸로. 네. 자, 모시겠습니다. 네. 야, 이건 뭐 1분 브리핑 역사의 길이 남을 네. 걸작 마스터피스를 드디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역대 에일리언 변천사? 유명한 에일리언들의 모습을 담아봤는데 우리가 외계인 하면 우리가 실제 외계인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또 타자화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상상했는가에 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6년에 플래시 고든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밍 황제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실제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자할 때 동양인을 사용했다는 것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아마 캐릭터일 것 같은데 우주전쟁 1953년 작품에 이때는 아마 삼각형 트라이가 중요한 어떤 모티브였던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다룰 저 영화에도 있지만 눈도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에일리언, 외계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네, 에일리언 시리즈의 저 에일리언은 우리가 지금 다시 봐도 약간 섬뜩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이 에일리언의 그 외모를 가지고도 이제 풀어내는 수많은 어떤 성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착한 외계인의 전형 네. E.T.의 모습인데 E.T. 어릴 때 이 E.T. 그림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식빵처럼 생긴. 그리고 같은 해 나왔던 작품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존 카펜터의 괴물 The Thing인데 이것은 사실은 외계 생명체라고 하기보다는 지구인을 그렇죠. 변형시키는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인의 모습을 외계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외계인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뇌의 형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는 오리지널은 저기 있습니다. 네, 유리관 같은 화성침공 이 캐릭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외계인 캐릭터가 아닐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962년에 그 50년대에 유행하기도 했던 트레이딩 카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계인을 상상했다는 거죠. 아마 그 우리보다 진보된 문명이면 뇌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클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상상했다는 게 특이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폴은 아마 가장 최근에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 이미지가 아닐까.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는 이거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다. 네. 그 가장 의미심장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캐릭터는 역시 에일리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창조해냈고 네. 다양한 함의가 있고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그리고 그 유럽에는 그 H.R. 가이거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만든 바가 있어요. 외계인의 뼈처럼 생긴 그런 바가 있는데 형태가 그 보고 있으면 정말 외계에 들어가 나와 있는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디자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떡하려고. 다음 주 쉬어가려고. 네. 다음 주는 내가 과성이 아니잖아. 네. 첫 번째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주전쟁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전쟁이 팬들 사이에서 약간 갈리죠?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쪽인데 의외로 시시하다. 그리고 끝이 뭐 이러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전쟁 사실 국내에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잘은 몰라도 네이버 평점 이런 거 굉장히 낮을걸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네. BTV에서 1,400원을 무려 결제하고 브라보. 드디어 BTV 세계로 오셨군요. 네, 봤는데 프리미어 아니죠 아직. 여기서 또 프리미어 부심? 네. 프리미어 하셔야죠. 네. 봤는데 정말 그때도 좋아했지만 다시 봐도 너무 좋은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영화를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를 보러 간 장르의 어떤 관습, 어떤 것, 볼거리 이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우리는 막 우주전쟁 하니까 제목부터 막 엄청난 그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우주에서 전쟁 벌이는 모습을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영화는 볼거리를 현시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관객들의 실망감이 크지 않았을까. 네, 실제로 그 등장할 때부터 첫 장면부터 약간 뭔가 남다릅니다. 첫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하나의 세포가 그
그 작은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지구의 형태가 되었다가 지구가 신호등으로 바뀌는 오프닝을 보고 있으면 네.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든 영화구나가 딱 느껴지거든요. That our world was being watched by intelligences greater than our own. SF의 곡한에서 말하면 스필버그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지와의 조우에서 보여줬던 그런 낙관적인 외계와의 조우, 혹은 E.T.는 이제 외계인과 친구가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오게 되면 미래를 보는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극점을 찍은 것 같은 영화가 사실상 우주전쟁이에요. 네. 네. 또 우주전쟁 다음 영화가 뮌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전쟁에서 뮌헨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는 9.11 직후이기도 하고 미국인으로서 네. 또한 이제 유태인으로서 뮌헨 같은 영화를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해서 스필버그 영화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네.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네. 거죠. 외계인 영화들의 계보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들이 벌였던 전쟁의 역사와 상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더 세잉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베트남전 이후에 네.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계 영화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주인공 얘기를 해보면 주인공이 이제 탐 크루스가 맡은 레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은 일반적으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딱 시작할 때 보면 이제 항만 노동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래도 그렇게 열심히 사람은 아닌데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혼한 전처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교대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 2명하고도 별로 아버지가 안 친해요. 네. 얼마나 사실은 자식들에게 무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I'm allergic to peanut butter. Since when? Birth. 그 정도로 사실은 무심한 아버지였다라는 것도 영화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 남자의 머릿속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이 두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지 이런 영화에서 흔히 그렇듯이 가족도 구해야 되고 지구도 구해야 되고 뭐 갈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웅상하고 관련이 없고 오로지 내 아이만 챙기는 경우인데 그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실은 남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인물의 계급 문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딸 아이가 와서 이제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싫으니까 시켜 먹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무슨 뭐 맥도날드나 무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이런 거 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딸은 건강식 샐러드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아버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런 걸 못 먹는 쪽의 계층의 사람이라는 거죠. 네. 레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런 걸 시켰냐? 먹을 걸 시켰지. 먹지 본인한테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음식이 너무 고급이라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계급 문제 같은 것이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담겨 있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라는 거죠. 재밌네요. 무능력을 인정하기 하면서 끝까지 갔는데 결국엔 능력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또 자꾸 스포일러 하시려고. 네네.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무능력과 능력에 대한 교차가 되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어쨌건 이야기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 영화가 SF 일종의 어떤 재난 영화로도 보이고 공포 영화로도 보이는데 저한테는 재난 영화로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난 영화에 가깝죠. 네. 특히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네.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매달리고 그렇죠. 가는 그 장면은 외계 침공 영화가 아니라 전형적인 재난 재난 영화의 영화죠. 형태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약간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재미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기획되고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본다면 이 영화는 9.11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집이 막 무너지고 할 때 바깥에서 막 헤매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시점으로 보이는 그 아버지는 분진들 같은 걸 뒤집어쓰고 들어와서 완전히 얼이 빠져 있는 모습 같은 건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9.11 생존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재앙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쪼개지는 건물이 교회예요.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가 바라보는 굉장히 염세적이면서도 근심에 가득 찬 인류에 대한 어떤 시선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허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작 자체 H.G. 웰즈가 썼던 1세기 전에 그 공상과학 소설 자체가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귀결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저는 네.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헛된 삶이 없듯 헛된 죽음도 없다. 이 문장 마지막,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이 세계관의 핵심 문장이라고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근데 뒤집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헛된 죽음은 없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류의 희망은 죽음이다. 네. 죽음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말은 낙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말처럼도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지만 지구가 유기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지구는 누군가를 그렇습니다. 죽음을 죽여서 토대해서.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고 희극일 수도 있는 일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고요. SF 영화 중에 이렇게 뭐 일종의 가이아 이론 같은 네. 그런데 토대한 일련의 영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자, 뭐 어쨌건 이 영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필버그는 서스펜스를 만드는데 대단하구나라는 게 네. 중간에 할란이라는 남자 집에 들어갔을 때 촉수랑 관련돼서 나오는 장면 진짜 기가 막히죠. 그 장면에 동선과 거울. 네, 거울과 이 비침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찍는구나.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울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정말 들킬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촉수가 가게 되고 그 촉수를 피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쭉 미끄러져서 그걸 촉수가 뒤늦게 발견하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찍었냐면 거울 뒤에 있고 촉수가 드디어 발견한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저 세 사람이 걸릴까 말까 너무 조마조마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촉수가 이 거울 뒤에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촉수의 시각으로 그 거울 뒤에 아무도 없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이렇게 안 긁고 이렇게 긁기가 비슷한 건가? 바로 이렇게 긁죠 우리는. 예. 이렇게. 촉수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하는구나. 이게 에일리언식 긁는 법이었구나. 그게 화성에서 그렇게 긁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화성침공입니다. 고르긴 제가 골랐지만 이건 뭐 그냥 아예 하시죠. 팀 버튼의 최고 작품 중에 하나.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에드 우드와 이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저는 빅피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가위손이나 빅피쉬보다는 화성침공을 최고로 꼽는데 화성침공을 다시 보고 있으니 네.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B급 무비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시대를 초월해버린 느낌이 있어서 지금 봐도 새로워요. 근데 팀버튼의 90년대는 정말 굉장했고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배트맨 시리즈 1, 2편으로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가위손이라는 아마도 팀버튼 영화 중에 일반적으로 투표하면 제일 순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 네. 그런 동화 같은 멋진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드 우드를 좋아하시는 그 에드 우드를 흑백 영화로 찍었죠. 네. 근데 에드 우드가 B급 영화의 거의 뭐 아이콘 같은 그런 네. 실존 감독을 다룬 영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영화를 실제로 B급 영화처럼 찍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대자본을 가지고. 도이프가 끝내줍니다. 도이프가 그 지구를 침공하려는 화성인들의 우주 선단을 보여주는데 저희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우주 선단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그런 네. 트레이딩 카드, 수집용 카드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미세한 형태로 있어서 사실 이 영화는 스토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건 그 그림 카드 속에서 우리도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화성인들을 만들었는데 네. 일단 화성인들의 그 비행 접시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보는 그 원반형 비행 접시인데다가 네. 화성인 모양이 이렇죠. 거기다가 쏘는 총도 완전히 아이들 한 문방구에서 파는 한 2,000원짜리 장난감 물총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총으로 쓰게 되고 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삐용삐용 소리가 나는 일부러 조악하게 방식으로 만든 B급 영화적인 50년대의 SF 영화에 젖줄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전방위적인 패러디, 네. 전방위적인 조롱 이런 걸 텐데 이 영화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나왔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겠죠. 기획 시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펜던스 데이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근데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직접 그 우주 전투기를 몰고 나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일장 연설을 하기도 하고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무슨 자각처럼 이상한 오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그와 정반대 방식이라는 거죠. 영화를 만든 볼거리를 만든 방식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기 미국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저는 네. 의미심장한 게 1인 2역이에요. 잭 니콜슨이. 잭 니콜슨이 미국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부모 역할을 하는데 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미국을 움직이는 두 가지 체제. 하나는 무기로 힘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것, 하나는 경제로 윽박지르는 것. 이 두 가지를 1인 2역으로 맡김으로써 상징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 사회에 대한 야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전체에 굉장한 코미디를 부여함과 동시에 섬뜩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신선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할리우드가 미국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극 중에서 이제 어떤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막 우리는 친구라고 연설하는 장면. And soon we will become one solar system. 그 다음에 군부 강경파인 레파가 아주 멋있게 연설하는 장면. 근데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그 다음에 초반에 보면 잭 블랙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잭 블랙 저 굉장히 날씬하죠. 몰라봤었는데 네. 목소리를 듣고서 잭 블랙이구나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어쨌건 그 잭 블랙이 극 중에서 처음 외계인과 전투가 벌어질 때 용감하게 가다가 초반에 일찌감치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그건 초반이니까요. 네. 하지만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국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영화라면 굉장히 장엄하고도 그 희생을 기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텐데 영화는 그걸 일부러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흥미로운 대목이 일단 처음에 화성 침공을 당했을 때 지구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신 화성인들을 보고 있으니 저들은 진일보한 문명일 것이고 당연히 평화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거 없이. 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평화라는 얘기 단어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개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붙이는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그런 네. 실험들이 있었고요. 인간들에 대한 야유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만약에 진일보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들은 평화로운 인간들인가? 평화로운 종족들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화성인에 빗대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패러디 장면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패러디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약간 R2D2 닮은 것 같은 어떤 기계 로봇이 거대한 로봇이 이 직선주로에서 차가 도망갈 때 뒤에서 막 쫓아오죠. 이런 건 전형적으로 주라기 공원을 패러디한 장면이잖아요. 또 라스베거스의 그 부호에게 거대한 지구본이 덮치는 장면 이런 거는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대로 온 장면들이고 이런 패러디들이 있고 여기에는 패러디가 한 4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패러디들이 많은데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패러디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화성인의 됩니다. 수 개념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거군요. 네, 네, 많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배우 얘기도 약간 배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초호화 캐스팅이죠.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왔다가 원래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할리우드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배우들도 많이 쓰고 당대의 호화 캐스팅도 하고 근데 이런 배우들 데려다 놓고 자기 멋대로 찍었어요. 글렌 클로즈가 영부인으로 나오는데 자다깨서 머리 말기를 말고 있다든지 사라 제시카 파커 같은 그런 당대 아이콘을 불러다 놓고 개의 몸에 머리를 붙여버린다든지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그런 미남 배우를 목만 대롱대롱 매달리게 앞권은 리사 말인데 네. 이 팀 버튼 정말 굉장한 사람인 게 자기랑 같이 사는 여성을 리사 말이 보면 항상 껌을 이렇게 짚고 있고 질소껌이죠. 질서를 손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야 이거 너무 비슷한데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화성인은 이렇게 약간 경극 이렇게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경극.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동반자를 영화 이런 식으로 출연시키는데 다른 사람 못 시키는 거 그냥 가까운 사람 대신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은 출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영화는 괴물입니다. 이제 뭐 봉준호 감독이 괴물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원제는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더 핑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에는 제목이죠. 네. 네. 우주전쟁도 그렇지만 이 괴물 작품도 둘 다 50년대 이미 오리지널 영화가 있어요. 네. 같은 원작을 영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만든 사람도 하워드 옥스입니다. 네, 하워드 옥스의 작품인데 하워드 옥스의 작품하고 이 괴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하워드 옥스의 작품을 보면 거기서는 괴물이 상대적으로 덜 징그러워요. 약간 식물처럼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계인이 불쌍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존 카펜터가 만든 80년대 괴물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SF 공포 영화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외계인의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떤 세포의 형태로 그렇습니다. 인간들을 침입하여 이렇게 복제를 해서 그 인간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면서 누가 추월 외계인인지 장면이죠, 이 영화에. 밝혀내는 건데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하고 전 한 단어로 하자면 내가 우주인인지 말할 수 있는 지구인은 누군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리어 왕이에요, 리어 왕.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혹은 실존적인 위기에 관한 문제, 혹은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명장면에 있는데 이 괴물을 외계에서 온 생명체, 남극 대륙 밑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부활하게 된 이 생명체는 복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동물들 속에 들어가서 복제가 완결이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그 외계의 생명체가 만들어낸 복제의 괴물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알던 그 동료인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들은 다 원형을 그린 채 이루어집니다. 원형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누가 어떤 괴물로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하고 감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은 상태에서 항상 바깥이건 아니건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혈청 검사를 전기자극을 통해서 하게 되는 장면은 정말 이 영화의 명장면이고요. 어쨌건 이런 그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영화도 역시 계보가 있죠. 제일 유명한 영화는 사실은 돈 시겔이 만들었던 50년대 신체 강탈자의 침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베이전 오브 바디 스네처라는 영화인데 워낙 유명해서 그 이후로 이 영화 여러 번 이제 리메이크가 됐죠. 그 이야기를 80년대식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물론 이야기는 다르죠. 모티브가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이때는 CG가 없던 시대입니다. CG가 전면적으로 이제 영화 속에 도입된 게 80년대 중반부터니까 이게 뭐 그런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특수 분장의 로버틴이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있죠. 이 로버틴이 만들어낸 장면들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보시면 그 디자인들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지만 너무 독창적이죠. 그 장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잡고 있다가 손 이거 네. 야, 그거 진짜 굉장하죠. 네. 최고의 그 거의 SF 공포 사상 거의 최고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야기 자체 그리고 화면 뭐 스토리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고 네.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통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장면도 정말 명장면이죠.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존 카펜터가 지금은 약간 간과된 그리고 잊혀진 감독처럼 되어 있는데 80년대 초반 중반에 존 카펜터는 대단했고요. 그리고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도 자기 인장에 뚜렷한 영화를 만들었고 당대 테크니션이에요. 이 영화는 지금 봐도 혼자 한번 존 카펜터 한번 해야겠는데요. 한번 해주시죠. 할로윈부터 시작해서 무슨 매드니스, 뭐 저도 매드니스는 참 프린스 오브 좋아하는 다크니스. 작품이고 네. 존 카펜터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B급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존 카펜터나 아벨 페라라나 이런 사람 특집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무섭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그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세 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어떤 겁니까? 제가 맞출게요. 저요. 네. 네. 우주전쟁? 화성침공. 네, 화성침공이 맞고요. 화성침공을 다시 보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우주전쟁이 있습니다. 우주전쟁. 우주전쟁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처음에 그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게 됩니다.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트라이포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 커지고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 저는 그 원이 넓어지는 과정, 그렇지만 계속 사람들이 그 원을 바라다 보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한 한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독창적인 장면이 아닌가.
우주전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순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침공해서 세상이 멸망하면 딱 저렇겠구나. 네. 그런 느낌을 너무 영화가 잘 보여주죠. 가장 현실적이고 추측 가능하고 상상 가능한 외계의 침공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성당 차례입니다. 맞춰보세요. 셋 중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일. 저는 틀릴 것 같아요. 우주전쟁이겠죠. 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괴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다 안 들켰구나. 이런 안타의 마음을 네,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틀리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주전쟁에서 꼽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장면도. 그 장면은 뭔가 하면, 의외로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서 자장가 불러주는 장면인데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아이가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공포스럽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누운 채로 아빠한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고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제목을 댑니다. 역시 또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황망하죠. 이 아이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 레이첼이란 꼬마가 돌아 눕습니다. 아빠의 반대쪽으로. 그 상황에서 아빠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는 옛날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딸은 다시 돌아 눕기 시작하게 되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 남자의 한계와 무능과 그 남자의 간절한 소망까지를 다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장면 같아요. 특별한 자장가는 없다. 당신이 잘 부를 수 있는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는 돌아 눕게 되어 있다. 자장가를 굳이 애써 찾지 마라. 이런 교훈 같은 거 아닙니까? 역시 화성에서 온 남자는 접근을 잘한다. 촉촉하다. 네. 네, 화성 촉촉해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 넘치는 외계인 침공 영화 3, 이 세 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